평온을 향한 치열한 방황 헤르만 헤세. 상처 입은 영혼에서 인류의 스승이 되기까지. 엇갈린 두 세계가 있었죠. 15세 소년을 짓누른 거대한 충돌인 겁니다. 하나는 빛의 세계입니다. 바로 규율과 억압이 자리하고 있지요. 그 공간은 마을 부른 신학교였고 독일 최고의 명문이었지요. 가문에서 헤르만 헤세에 대한 기대는 유명한 인도 선교사 조부와 독실한 경건주의자 부모 밑에서 헤르만 헤세에게 요구되는 삶은 라틴어를 암기하고 신학을 강의하고 통제된 성직자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헤세에게 영혼을 갉아먹는 차가운 돌벽에 다름이 없었지요. 어둠의 세계 자유와 생명력입니다. 공간은 칼프의 숲, 나그홀 강물, 담장 너머의 낯선 세계였지요. 내면의 본성은 꽃 한 송이 풀벌레 소리에 눈물 흘리는 예민한 감수성을 가진 헤세였습니다. 헤세가 바라는 갈망하는 삶은 시인이었고 게테와 실러의 시집을 읽었고 나비의 날갯짓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돌을 만나면 돌아가고 벼랑을 만나면 떨어지며 자기 길을 가는 강물 같은 인생이 되고 싶었던 겁니다. 헤세의 첫 번째 탈출과 추락입니다. 기성세대와의 처절한 결별이었죠. 1892년 3월 마을 부른 신학교에서 한밤중 헤세는 탈출하게 됩니다. 영화의 숲속에서 꽁꽁 언 채 발견되었지요. 1892년 6월 칸스타트 고교 전학 후에 또 적응에 실패하게 됩니다. 숲속 떡갈나무 뒤에서 낡은 권총으로 자살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부모는 헤세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지요. 그래서 수용소 생활이라는 걸 겪습니다. 스테텐 정신질환자 요양소에 수용되게 되고 부모에 의해 도덕적 배치로 진단받게 됩니다. 하지만 헤세는 말합니다. 아버지, 저는 시인이 되고 싶습니다. 아니, 시인이 아니면 아무것도 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 무모한 일탈은 단순한 방황이 아니라 자신만의 운명을 찾기 위한 15세 소년의 장엄한 생존 선언이었던 겁니다. 인고의 재련소 차가운 쇳가루 속에서 피어난 문장입니다. 헤세는 1894년 거친 노동을 하게 됩니다. 즉 고향 칼프의 페로 시계 공장의 견습공으로 입사하게 되어서 15개월간 육체 노동을 하게 됩니다. 정밀함의 훈련입니다. 단 한 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톱니바퀴를 깎는 것. 이 엄격함이 훗날 정교하고 단단한 헤세 문체의 뼈대가 되었던 겁니다. 세 번째는 내면의 승화입니다. 쇳가루 속에서도 꽃은 피어나는구나. 노동의 고단함 속에서 내면의 칼을 갈며 관찰과 인내를 헤세는 배우게 되지요. 저는 지금 제 마음속에 녹을 닦아내는 중입니다. 이 차가운 쇳덩이가 제 뜨거운 머리를 식혀주고 있거든요. 가짜 낙원입니다. 명성과 안온함이 만든 또 다른 감옥이지요. 수면 위는 보이는 성공과 평온이었던 겁니다. 첫 대성공은 1904년 소설 페터 카멘치드가 출간되면서 서점 점원에서 하루아침에 독일 최고의 신예 작가로 등극하게 됩니다. 가이엔호펜의 전원 생활을 보면 아내 마리아 베로니와의 결혼이 있었고 호숫가의 낡은 농가를 수리해서 채소밭을 일구며 세 아들을 얻게 됩니다. 수면 아래 질식해가는 자아가 있었습니다. 방랑자의 피였지요. 본질적으로 정착할 수 없는 노마드의 기질을 가진 헤세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헤세는 폐쇄의 공포를 느낍니다. 이 집이 가끔 거대한 무덤처럼 느껴진다고. 가족이라는 책임감과 예술가적 갈망 사이에 무서운 분열이었지요. 아내의 우울증이 시작이 됩니다.
밖으로 겉도는 남편으로 인해서 아내 마리아의 마음이 다치고 우울의 늪에 빠지게 된 겁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한 역설적인 선택은 바로 가장 먼 동양 인도로의 도피 감행이었습니다. 환상의 분기입니다. 인도가 가르쳐준 뼈아픈 진실이었지요. 나는 철저한 서구인이었다. 동양은 정답을 주지 않았다. 다만 내가 틀린 질문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거울처럼 비춰줬을 뿐이다. 깨달음은 외부의 신비가 아닌 내면을 정직하게 마주하는 것에 있음을 자각하게 된다. 훗날 시다르타의 씨앗이 된 겁니다. 즉 선교사 조부의 발자취인 서구 문명의 한계를 벗어나 깊은 침묵과 영원한 평화를 줄 동양의 신비가 바로 인도로 생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인도 여행 끝에 얻은 것은 크게 없었지요. 현실은 1911년 도착해서 황홀한 깨달음 대신에 무더운 열기, 악취, 빈곤 그리고 이질, 질병의 고통이 범벅이었습니다. 세계의 산산조각입니다. 1차 세계대전과 고립된 이방인이지요. 외부 압력은 조국의 광기입니다. 전쟁을 찬양하는 지식인들 사이에서 평화주의를 호소, 즉 증오보다는 사랑이 우리를 인간답게 만든다고 본 거지요. 사회적 매장을 당합니다. 독일 언론과 동료들의 배척, 매국노, 배신자로 낙인찍히고 출판 거부 및 수입이 단절되게 됩니다. 또 하나의 외부의 압력이 있었고 내부 압력이라 하면 가족의 분기, 평생의 산이었던 아버지 요하네스의 죽음, 질병은 아내 마리아의 심각한 정신분열증이 발발되어서 막내 아들 마르틴이 중병에 걸리게 됩니다. 즉 극심한 신경쇠약이 발병되고 펜을 들 수 없는 완전한 분기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알을 깨는 투쟁, 심리치료와 데미안의 탄생입니다. 1층은 사회적 의무입니다. 조국이나 애국심, 기성세대에 대한 잣대인 것이고 2층은 종교와 도덕입니다. 부모님이 주입한 경건주의와 선과 악의 이분법입니다. 3층은 가짜 자아입니다. 모범생 평화로운 전원 작가라는 가면입니다. 카일 융의 제자 랑 박사와의 심리치료, 무의식의 고통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가게 됩니다. 단 3주 만에 쏟아지는 랩지필한 데미안, 에밀 싱클레어라는 필명으로 출간하게 됩니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고 하지요. 알은 세계인 겁니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분명 깨트려야 하는 거지요. 고독한 은둔자의 탄생입니다. 몬타놀라의 다락방입니다. 1919년 헤세는 42세의 빈털터리가 됩니다. 이혼 후에 명성이나 가족, 조국을 모두 잃게 되고 스위스 남부 카사카무치의 낡은 다락방으로 숨어듭니다. 자연과의 교감입니다. 낮에는 흙을 만지며 정원을 가꾸고 해가 질무렵면 주변 풍경을 수채화로 담는 일상이었습니다. 이곳은 내가 찾던 마지막 망명지다. 이제야 나는 비로소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었고 동시에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자유를 얻었다고. 침묵과 합일입니다. 시다르타와 흐르는 강물입니다. 지식과 지혜를 보면 지식은 위기와 중단입니다. 소설 전반부 집필 후에 1년 넘게 펜을 놓았습니다. 내가 도달하지 못한 경지를 글로 쓰는 것은 기만이라고 생각했지요. 지식은 말과 글로 전달할 수 있지만 진정한 지혜는 스스로 부딪혀 깨달아야 한다는 자각이었지요. 지혜는 합일의 순간 강물 속에서 세상 만물의 모든 목소리를 동시에 들으며 미소 짓는 시다르타. 선과 악, 기쁨과 슬픔이 하나로 통합되는 경지이지요. 종교적 교리가 아닌 세상의 흐름에 몸을 맡기고 자신을 온전히 긍정하는 법을 제시하며 영혼의 스승으로 추앙받게 되는 겁니다. 분열된 자아 마주보기입니다. 황야의 일위와 마법 극장이지요. 중년의 분기입니다. 50세를 앞두고 찾아온 극심한 우울증, 두 번째 이혼, 루트 뱅거와의 두 번째 이혼, 그리고 자살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해리 할러의 고백입니다. 시민의 탈을 쓴 위선자와 피를 갈구하는 거친 짐승 사이에 선과 악의 이분법으로 나눌 수 없는 인간의 모순이 있다는 거지요. 마법 극장이라는 것은 무의식의 세계이고 수만 개의 파편화된 자아가 소용돌이치는 공간에서 자아를 파괴하고 다시 통합하는 치유의 글쓰기를 계속합니다. 헤세의 스스로가 성인도 미치광이도 아닌 수많은 모순을 안고 살아가는 나약한 인간임을 온전히 인정함으로써 얻은 구원이라 하였습니다. 정신의 방주 11년의 역작이 바로 유일한 작품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나치의 광기와 파기가 극에 달하지요. 인류가 수천 년간 쌓아 올린 순수 지적 유산이 있지요. 바로 음악이나 수학이나 철학이나 천문학입니다. 명인 요제프 크네이트의 선택은 지식은 상하 타반에서 고고하게 빛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희생과 헌신, 즉 현실의 진흙탕으로 완성된다는 최종의 깨달음이었습니다. 1940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지만 시상식에는 불참했습니다. 명예라는 껍데기를 버리고 정원으로 돌아간 게였지요. 생과 사의 화해입니다. 꺾어진 나뭇가지와의 춤입니다. 1962년도 85세가 되었습니다. 노벨 수상자라는 타이틀 대신에 매일 아침 정원의 잡초를 뽑고 마른 나뭇가지를 치는 소박한 노인이었습니다. 헤세는 수채화 합폭의 몬탈로의 풍경을 담으며 응어리진 기억을 씻어내었습니다. 그 모든 고통은 나를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나 자신에게로 돌아가기 위한 우주의 친절한 안내자 역할을 했지요. 꺾어져 버린 나뭇가지가 바람 속에 흔들리네. 하지만 그것은 죽은 것이 아니라 이제야 비로소 바람과 하나가 되어 춤을 추는 것이라네. 헤세의 정원에서 불어오는 위로는 우리에게 남긴 세 가지 유산이 있습니다. 첫째는 고통의 재해석입니다. 시련과 고독은 당신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가 아닌 겁니다. 알을 깨는 아픔은 나만의 별을 찾아가는 가장 확실한 신호이지요. 두 번째는 방황의 긍정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세상 없습니다. 수만 개의 모순된 자아를 껴안기 바랍니다. 당신의 모든 방황은 결국 나라는 가장 아름다운 집으로 돌아가는 여행이지요. 세 번째는 일상의 구원입니다. 거창한 성취나 타인의 박수 소리에 얽매이지 말기 바랍니다. 내면의 발을 일구고 흙을 만지며 정원을 가꾸는 소박한 일상 속에 진정한 구원이 있는 겁니다. 헤르만 헤세의 일생은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의 마지막 구절은 완벽한 평온이었습니다.